자, 갑시다. 우리 2권에 보면 문학, 국문학사입니다. 문학 1번부터 보시면 제일들 문학의 본질이죠. 문학이라는 건 결국은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게 있다. 내용적인 건 결국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될 수 있다? 문학이 될 수가 있다. 네, 형식 조건은 살짝 펼쳐 봅시다.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학을 글로 쓰면 뭐가 되는 겁니까? 글로 쓰면은 우리가 문학이란다. 모든 가치 있는 걸 글로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문학이에요. 근데 소리로 얘기하면요, 가치 있는 걸 소리로 나타내면 음악이 되는 겁니다. 행위로 나타내면요, 몸짓이나 행위로 나타내면요, 무용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색으로만 드러내주면요, 미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형식적인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에 한정해서 지금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문학을 이야기할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학의 요소 보면 정서, 심리라는 게 있는데, 자,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감정이 작가에 의해 다듬어지고 정형되는 것을 미적 정서라고 한다. 이제 밑줄 칩시다. 미적 정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 밑줄 치시고요. 하여 인류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문화의 보편성과 항구성을 갖게 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편성과 항구성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연애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헤어질 때는요? 헤어질 때도 좋았어? 이제 막말 대잔치를 저렇게 그러면 서로 누군가를 만날 땐 좋고 헤어지면 가슴이 아프고 이러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은 언제도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럼 안 보고 있으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항구성이면서 누구나 가지는 감정, 보편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상상. 상상은 문학을 창조하는 힘의 원천으로 과거의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 밑줄 칩시다. 상상은 개인 고유의 것 밑줄 치시고. 문학이 개성이란 특성을 갖는다. 개성 동그라미 칩시다. 그래서 문학은 개성이라 그러죠. 특히나 이게 눈에 잘 띄는 게 시에서입니다. 물론 소설에서도 잘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소설은 너무 기니까 짜증을 내면서 읽는 거고, 시를 보면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이게 바로 개성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세 번째 사상 밑줄 칠까요? 작가의 인생관 반영.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는 작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 아니죠. 자기 생각을 쓰는 거죠. 또는 자기의 생각이란 건 인생관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작품 속에 숨겨진 의미 내용이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사상이 얼마나 뛰어나고 독창적인지에 따라 작품의 위대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그거 뭐였죠? 해리포터? 해리포터 한 사람이 누구지? 롤링스톤? 롤링까지는 알겠... 여자. 그러니까 롤링 여자. 하여튼 인생 대박 난 사람이죠, 사실은. 자기 생각 하나 제대로 썼다가 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차상위 계층의 여자였죠. 그래가지고 거기도 연금이 나오니까 차상위 계층이 뭐가 나오는지 알죠, 여러분들? 기초생활 수급자니까. 그걸 가지고 그 카페에 앉아서 빵을 먹으면서 끄적끄적끄적 그냥 할 것도 없고 뭐 일자리도 없으니까 끄적끄적끄적 썼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출판사마다 갔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했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받아준 거죠. 지금은 영국에서 몇 번째로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리포터 생각해서 책도 엄청 팔렸지만 영화 대박이다, 대박. 저작권료를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뭘 써볼까? 공무원, 허상, 뭐 이런. 공무원 꿈과 현실, 허상. 모든 사람들이 막 공무원 준비를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 벼락에 막 매달리면서 공무원이 될 거야 막 올라가고 있으면 그냥 위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발로 막 내리 찍는 거지. 내려가 이러면서. 어때요? 자, 봅시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소설도 쓴 것들이 있어요. 써놓은 것, 소설, 시도 그렇고. 시는 기억도 안 나. 뭘 쓰긴 썼는데. 보통 대학교 때 많이 썼으니까.
문학 소년은 아니죠. 대학생이 소년이 되지는 않고 고등학교 때도 뭐 쓴 건 아니라 쓰게 된 이유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과목 중에 소설의 이해, 시의 이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포트나 발표 수업 같은 게 소설 쓰고 소설은 발표를 하기보다는 레포트를 내야 되고 시는 발표를 해요. 근데 나는 정말 그냥 다급하니까 숙제 안 하다가 갑자기 후배들이 와서 오빠 숙제했어? 아니 오늘 발표 오빠 발표야. 발표 아니면 안 하거든요. 대충 발표 안 할 때는 뭐 인터넷에 긁어서 막 이렇게 어차피 학점에 관계가 관심이 없어서 근데 갑자기 내가 발표라고 뭐 한 10분 남은 거 끄적끄적 빨리 쓰고 빨리 가가지고 막 읽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대박이라고 시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뭐지 이 분위기는? 나는 내가 뭘 썼는지도 모르고 막 읽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라고 뭐 그다음부터 막 나보고 시인해 보라고 난 전혀 생각이 없었고 또 소설을 쓰는데 끄적끄적 썼는데 잘 쓴다고 신춘문예 내보라고 뭐 이런 이상한 경우가 뭐 나는 신춘문예에서 그 교수님이 계속 하라고 했는데 난 안 하니까 교수님 짠해서 너 그거 하면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 왜 접수 그거 갖고 오라고 교수님이 놀리신 건 아니에요. 갖고 왔는데 그거 안 됐어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핑계 삼아 안 했지 그리고 군대 가서 더럽게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 군대에서 할 게 없으니까 야간 근무 때 끄적끄적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걸린 거지. 그냥 소설을 써서 그냥 청춘소설 같은 거 군생활에 끼어들어서 쓰는데 그걸 고쳐이 보더만은 갑자기 그게 변질이 되기 시작해 소설이 갑자기 삼류 에로 소설로 분명히 보다가 뭐 친구들과 같이 뭐 샤워를 하고 나와서 개운한 느낌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군대에서는 고참들이 왜 여자가 없어 이렇게 갑자기 여자가 끼어들어. 그럼 갑자기 왜 여자는 샤워 안 해? 또 샤워를 해. 뭐 이렇게 끼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 저기서 빨간 책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만 한 진짜 소설책으로 엮으면 한 3권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구독하는 독자가 고참이다 보니 왜 오늘은 안 나와? 창작의 고통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내가 썼던 거 몇 개 있어. 근데 완결이 안 된 것도 몇 개가 있고 왜냐면 그 하나는 삐의 웃음소리라고 단편 소설 하나 쓰는 게 있어. A4 용지로 열 몇 장 정도 돼. 한 18장 정도 되나? A4 용지로. 그게 또 수백 장, 원고지로 하면 수백 장 분량이잖아요. 한 1000장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원고지로는. 단편 소설을 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꼭 외국 나갈 때마다 비행기에서 잠이 안 오니까 한 대여섯 시간씩 왕복하면 10시간이잖아요. 틀 잡고 기본적인 거 이렇게 썼던 것들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생각도 했다니까. 드라마 있잖아. 그런 쪽을 한번 해볼까. 그런 걸 가지고 해볼까. 근데 가끔씩 이제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드라마 하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영화로 엽기적인 그녀는 별거 아니야. 우리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걔는 그냥 살짝 엽기적인 거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드라마 쪽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냥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봐도 잘 쓴 것들이 있어 진짜로. 막 슬픈 것도 있고. 늦었을 때는 늦은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그거 한번 읽힌 것도 있는데 막 울더라고. 근데 왜 우냐? 그러니까 안 슬퍼? 네가 쓴 거 안 슬퍼니까 그거 슬프긴 한데 그럴 것까지는 아니니까 존나 슬퍼 막 이런. 육두문자 친구니까 이런 말 보통 쓰면 안 되지만 친구들끼리 하면 있잖아. 엑스나게 슬퍼. 뭐 울더라고. 그래서 잘 썼구나. 이런 것도 있고. 한번 해볼까? 근데 나는 그 야한 거 그런 걸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쓸 때. 자극적인 게 있어야지. 그래서 야한 거랑 자극적인 거랑 좀 다른 거고. 자극적인 거는 요즘에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이제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고. 좀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가끔 중간중간에 그 유머스러운 것도 좀 있고, 뭐 연결관계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면서 이러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 생각도 있어요. 나는 코난 도일, 홈즈라서 굉장히 존경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까? 진짜 상상을 뒤엎는다. 근데 인과관계가 맞아. 와, 그러면서 막 그 생각도 했었어.
그래서 어떤 거는 쓴 것 중에는 하나가 굉장히 반전. 누구나 생각 못했던 반전. 막 그거 친구가 읽으면서 왜 이렇게 결론 났어? 막 이러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건 내 맘이야. 이게 반전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있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에서 내 이름이 보이면 내가 아니면 이런 어느 날 갑자기 수업하는데 내가 안 보인다 갑자기 막 이러면은 그쪽으로 갔다. 드라마 왜? 그거 잘하면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하려고. 자, 봅시다. 형식은 넘어가셔도 좋고요. 문학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개연성 동원함이 치시고요. 여러분 개연성이 뭡니까? 문학은 그 자체로 개연성을 가진다 그러는데 개연성이 뭐죠, 여러분들?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리라고 생각되는 성질을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허구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뭐는 맞아요. 뻥이에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학 자체가. 근데 읽으면서 하면서 감정이 입되잖아요. 왜? 우리가 일상에서 겪었던 일들처럼 보이니까. 드라마는 뻥이죠, 여러분들. 근데 엄마들이 보면서 뭐합니까? 욕하죠. 저 집이 쩔쩔해서 막 이러면서. 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어디서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그게 문학입니다. 됐죠? 그래서 문학이 추구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그러나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유추된 세계,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이다. 즉, 실제 생활이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된다. 이때 문학을 두고 무엇이 있다? 개연성, 마치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할 거라고 생각되는 성질, 이런 것들입니다. 문학은 통합된 구조물이다. 자, 문학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이룩한다. 이런 점에서 문학은 구조물이다. 그런데 문학 구조는 시간의 경과를 통하여 인간의 의식 속에서 파악되는 구조이므로 밑줄 칩시다. 시대와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밑줄 치시고요. 이 때문에 문학을 밑줄 동적 구조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흥부와 놀부라는 놈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있어요. 근데 과거에서 보면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흥부는 긍정적 인물이에요? 부정적 인물이에요? 긍정적 인물. 놀부는 분명히 부정적 인물이죠, 원래는. 근데 현대에 오면은 어떻게 바뀌기도 해요? 흥부가 뭐가 되기도 하고요? 부정. 놀부는 무엇으로? 긍정적 인물로도 됩니다. 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흥부는 굉장히 이상한 놈이에요. 아니, 경제적 능력도 없는 게 애만 그냥 드립다 나버린 놈이죠. 그래서 일은 또 안 해요, 이놈이 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적 관점에서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놀부는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나름대로 아껴 쓰면서, 물론 성격은 안 좋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놀부가 훨씬 괜찮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뭐가 할 수 있다?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어떻게 된다? 다르게 파악될 수도 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홍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길동 하면 어떤 인물로 알고 있습니까? 긍정적 인물이고 영웅이죠. 근데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됩니까? 어떤 인물이야? 국가 반역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국가를 정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아주 사상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대에 따라 다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문학이라는 얘기예요. 갑시다. 두 번째, 문학 기능과 미의식. 문학의 기능은 교훈적 기능, 그 다음에 쾌락적 기능, 참다운 문학 기능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대 문학과 우리 그냥 정리만 합시다. 중세 문학과 여기에서 보면 근대 문학과 현대 문학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고대 문학에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학이라는 것은 교훈과 무엇을 줘야 된다? 쾌락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교훈도 주고 쾌락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세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무슨 문학? 성리학 문학이 되다 보니까 뭐는 사라질까요? 쾌락은 사라지고 뭐만 남을까요? 교훈입니다. 성리학은 뭐가? 부모에 효도하고 임금에 충성하고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교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작품들이 짜증나는 거지. 그런데 성리학이 지나고 이제 뭐가 되니까 근대에는 무슨 사상? 실학 사상이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학은 교육적인 게 아니라 내게 맞는 것, 현실에 맞는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으로? 쾌락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 와서 보니까 문학을 교훈과 쾌락 하나만 볼 수가 없다. 이거는 교훈도 주면서 뭐도 있어야 된다? 즐거움도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교훈과 쾌락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교훈은 어떤 면에서? 교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쾌락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 두 개가 뭐가 된다? 상호 보완적 관계가 돼야 된다. 문학은 그래서 상호 보완적 관계, 즉 상보적 관계가 된다. 그래서 참나온 문학은 현대에 와서 상보적 관계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자, 두 번째로 넘어오셔서 문학과 미의식입니다. 숭고미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무슨 미? 우아미가 나오고요. 자,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비장미, 골개미가 나왔습니다. 이 골개미 안에는 해악과 풍자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숭고미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하면 숭고미는 인간 이상의 대상, 즉 영웅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인간 이상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느껴지는 미의식이 바로 숭고미입니다.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신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와 같아요, 달라요? 전지전능하고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항상 선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럴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뭡니까? 우러르고 거룩하게 바라보죠. 그때 느껴지는 마음의 감정을 미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숭고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건 동그라미 치시고요. 엄숙 동그라미 치시고요.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고고한 정신적 경지 미주 치시고요. 고고한 정신적 경지, 이게 우리는 생각은 이때 행동은 못하지만 어떤 걸 하면 이걸 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오 대단해 라고 느껴지는 것, 그게 숭고미입니다. 체험하는 미의식으로 밑줄 칠까요? 다시 자연적 현상, 역사적 상황, 종교적 상황에서 느껴지는 외경감, 경이감까지 밑줄 칩시다. 자, 님의 침묵은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을 스스로 사랑을 끼치는 줄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건 뭐합니까? 종교적으로 뭐한 거죠?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숭고미입니다. 자,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 우리 한자로 뭡니까? 회자정리 거자필반,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 정수박이 여러분 정수박이 들이받으면 어디입니까? 여기 모서리. 정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어릴 때 보면 깐난애기 혹시 주변에 있어요? 숨구멍이라고 있습니다. 머리에. 여기 있지 않고요. 어떻게 애들이 갑자기 열로 와. 아무거나 막말하지 말고. 숨구멍이 어디냐면 애들 보면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바로 여기 이마 올라간 부분 이렇게 만지면 좀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진짜 그걸 손으로 이렇게 가르면 애들이 웁니다. 그래서 이게 말랑말랑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딱딱해지면서 굳어지잖아요. 그 숨구멍이라 해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애들이 놀래면 항상 머리 후 하고 뭔가 불어주죠. 막 울고 있으면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면 후 이렇게 해요. 요즘에 할머니들은 그거 잘 안 하던데. 거기 왜 숨구멍이에요? 그냥 말랑말랑하지만. 말랑말랑. 근데 그 숨구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보면 애들이 뭐 울음도 달래고 막 한다. 근데 희한한 건 진짜로 이렇게 보면 애들이 울더라고. 욜로 수준 아니야. 우리 아가미가 아니니까. 아가미 뜻이 뭐 여기 더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육사의 광열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으랴. 레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1년에서는 아직 뭐 하지 않았다? 1년 뭐 하지 않았어요?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문명의 시작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겁니다. 그럼 태초의 시간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언제죠? 과거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문학은 시간의 기준점이 언제일까요?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에서 과거 생각하고 현재에서 지금 얘기하고 현재에서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전부 과거 얘기만 나오니까 얘기는 과거 얘기가 맞아요. 말하는 사람은 언제 말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 문법에서도 시제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과거 시제라는 거는 현재에서 말할 때 사건이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시제가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얘도 말하는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하는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사건이 언제 터진 거니까 앞에 터져서 과거에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기준은.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못에 휘달릴 때도 화류법이죠.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다. 광야니까. 이연 아직도 광야의 뭐? 과거 이야기죠. 광야가 어떤 광야입니까?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못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죠. 그럼 광야를 누가 침범했어요? 못했어요? 침범하지 못한 원시의 모습 그대로란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언제의 얘기다? 현재에서 옛날 얘기를 하고 있구나. 3년 끊임없는 광음 시간입니다.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겁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그럼 3년은 이제 강물이 열었으니까 뭐가 태어나요? 생명들이 생기겠죠. 분명히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인간 삶에 빗대보면은 문명 또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도 과거의 현재예요. 과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간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시작은 옛날에 됐으니까. 지금 이제 언제 얘기입니까? 사연은. 현재가 되는 거죠. 지금 이때 쓴 거예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가 뭐죠 여러분들? 매낭국죽송 얘기했습니다. 지조절기 춤을 가진 사람이 홀로 아득하니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예요. 뭐가 내리는 주기니까. 눈이 내려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눈은 뭐가 되는가? 부정적 실현. 그럼 현재는 뭐가 된 겁니까? 실현. 이육사라는 걸 보니까 일제강점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광야는 뭐가 되는 건가? 우리 조국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때 나는 뭐 하겠다?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뿌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일제강점기니까 이때 노래는 뭐의 노래? 조국 광복의 노래를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야, 그렇게 힘든 세상에, 힘든 시기에 야, 광복에 대해서 의지를 다졌어. 광복을 하겠대. 라고 느끼면 대단한데? 이러죠. 그때 느껴지는 미의식은 순곰입니다. 그게 바로.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오연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 청고 뒤에니까 언제죠? 얘는 현재가 되는 거고 천년 오랜 세월 뒤니까 얘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이 위대한 후손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어떤 노래? 광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날을 맞이하겠다? 광복된 조국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광복된 조국의 모습을 위해서 자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희생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느껴지면 오, 저 사람 대단해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숭고미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놈들이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목에 딱 들이대면서 너 독립운동 가지? 독립할 거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독립운동을 했어요. 총칼을 들고 와서 고문하러 딱 데려가면서 네가 이거를 불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아니면 너의 그 사지를 갈기갈기 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해? 저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딱 왔는데 일본 놈이 와서 칼을 목에 딱 들이대잖아요. 저는 한마디 합니다. 잠시만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뭐부터 얘기해야 저를 안 괴롭히죠? 자,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면 몇 명? 합의 봅시다. 저는 이럴 겁니다. 왜? 아프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럴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우리와 다르게 우리보다 더한 거를 한 거잖아요. 숭고미라는 겁니다. 그럼 문학에서는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또 거기 보면 라라라 한번 동화를 외쳐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조를 볼 때요. 어조는 다른 말로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조가 뭐뭐요로 끝난다라면 무슨 어조일까요? 여성적 어조가 되는 겁니다. 소극적일까요? 적극적일까요? 당연히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 여자라고 왜 소극적이야? 옛날 기준이니까, 이게 문학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어떤 모든 사랑 이야기는 쓰기는 남자가 썼지만 화자는 누구로 설정됩니까? 여자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세요. 뭐뭐 할 테요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조금 여성스럽잖아요.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라라든가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지적, 적극적, 저항적, 뭐 지사적 이런 겁니다. 그럼 라자는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자 이러면 꼭 하자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나는 그걸 못하리라 하면은 지금 상황이 긍정이란 얘기예요, 부정이란 얘기예요. 부정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뭐 다로 끝나는 것, 단정적 어조입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우암입니다. 우암이는 또 쉽게 설명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본 적이 있죠?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왕비나 거기 뭐 그 사람들 한복 입은 거 어때? 보면은 예뻐 안 예뻐요? 그 예쁜 그런 걸 보면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바로 우암이가 되는 거예요. 또 설날 아침 1월 1일 설날 아침이라기보다는 1월 1일 아침에 해 뜨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땠습니까? 멋있죠? 그것도 우암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설날 같은 데는 보면은 방송에서 보면 연예인이나 아나운서들이 한복 단아하게 입고 와가지고 새해 복 많이 살 때 보면 아이고 예뻐라 그러죠. 그 우암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름다운 형상 동그라미 치시고요. 조심하셔야 될 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집이 엄청 웅장하고 예쁜 집이 있어요. 거기서 살고 싶어. 그때는 우암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우암이는 물질적인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것들. 됐죠? 아름다운 형상 동그라미 수려한 자태입니다. 여러분들 저 보세요. 예쁜 연예인이 한복을 단아하게 입고 와가지고 쪽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하면 예뻐 안 예뻐요? 예쁘죠? 근데 남성 동지들은 거기까지가 우암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 여자 괜찮은데 나랑 사귀었으면 좋겠다면 우암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근데 남성들은 잠깐 우암이 뒤에는 뭐 사심이 들어가죠. 그건 사심이 되는 거야. 됐죠? 또는 그러한 삶을 그려냄으로써 느끼는 미의식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다음 장 20쪽에 있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남으로 창을 내겠어.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창을 내겠어 이런 뜻이에요. 남향으로 창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밭이 한참가리 괭이론파고 호미론풀을 매지요. 구름 세모치시고 구름이 꼬신다고 해서 갈리가 있겠소. 새의 노래는 공짜로 듣겠소. 깡냉이가 이걸랑 와 샤셔서 줬어. 왜 사냐고 물어보곤 웃지요. 이래줘. 이게 왜 미의식일까요 여러분들? 아까 미의식인 건 보면 아름다움이죠.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까? 정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시골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깡냉이가 익으면 조그마한 음식 가지고 어떻게 만족을 느끼겠다는 얘기죠. 그럼 뭐 구름은 뭐죠? 나를 꼬시는 존재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나는 꼬임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너 왜 이런 데서 사니? 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냥 웃어요. 라고 하면서 뭘 추구하겠다?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느껴지는 미의식,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아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게 학생들이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 잠깐 볼까요? 조지훈의 고풍의사. 파르란 구슬 바탕에 자줏빛 회장을 바친 회장저고리 하얀 동장이 환히 밝도다. 살살이 퍼져나린 고든선이 이거는 뭡니까? 어떤 한복을 예쁘게 입었다는 모습이 드러나죠. 이거는 외형적인 거를 통해서 뭐를 알 수는 있습니까? 우아미를 알 수는 있어요 분명히.
이런 거는 쉬운데 아까 뒤에처럼 나무로 창을 내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서 우아미를 찾으라면 이게 어떻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 어부의 삶은 미의식 중에 뭘까요? 어부의 삶? 우아미가 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자, 비장미입니다. 여러분, 비장미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비장미는 슬픔이죠, 말 그대로. 근데 그냥 슬프면 안 돼요. 보통 비장미를 쓸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전쟁, 조국 상실, 임과 심한 이별, 이때 비장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드라마 여러분들 본 적 있죠? 영화, 전쟁 영화. 그 뭐죠? 태극기 펄럭이며? 태극기 휘날리며. 본 적 있죠? 봤을 거야. 다 연식들이 꽤 됐으니까. 원빈하고 장동건하고 어때요? 아니 그래 멋있어. 지금 비장미 하는데 멋있어가 아니라 누가 죽습니까? 장동건이 죽으면 원빈이 막 울잖아요. 그때 슬퍼요 안 슬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비장미입니다. 근데 장동건이 동생을 위해서 막 포탄 사이로 막 가면서 그 미쳤지만 동생을 집에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막 폭탄 사이로 막 오가면서 동생만 생각하면서 가죠. 그때 느껴지는 미의식은요? 순금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동생만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막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건 순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음에 동시에 나타나면 어떤 미의식? 순금이와 뭐가? 비장미가 동시에 나타나 버리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거기서 비장미가 굉장히 잘 드러난 게 어느 부분일까요? 맨 처음 부분에, 맨 마지막 부분에 동생 막 우는 거. 만년필 그 시체 그 만년필에서 형 왜 이제 왔어 하면서 구두 이렇게 들고 왔던 거. 기억나요? 저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근데 배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 상황을 다 보니까 너무 슬프잖아. 그 형이 드라마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형이 진석이와 진태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형은 뭐 한 거예요? 공부도 전혀 안 하고 동생만을 위해서 구두 닦고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우리 동생 저거 사주면서 만년필 하나 구두 하나 그거 딱 생각하면서 나중에 동생 막 울면서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막 쫙 화장실 가니까 눈이 빨개. 근데 한국 남자는 영화에서 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나가고 뒤에서 여자들 막 우는데 우리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배웠어요. 남자 울지 말라고. 근데 영화관에서 남자들 울 때 소리 없이 막 울지 않나요? 울어도? 아니 참으면서 막 이 소리. 여자들 막 이래서 다 여자 소리예요. 근데 남자가 울면은 남자끼리 만나서 울고 있으면 찌질해 막 이런 게 안 찌질해려고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버지들이 어느 날 우는 거 보면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들어보면 울면 왜? 엄마가 울고 있으면 슬픈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아빠가 울고 있으면 왜? 아빠도 우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 엄마는 툭 하면 울었단 말이야. 좀 하면 네가 뭐 싸! 막 이러면서. 아빠는 울어야 되는데 전 진짜 잘 울거든요. 드라마 보면서. 그냥 울 일이 없고. 자, 한번 볼까요? 비장미, 슬픔이 극에 밑줄 슬픔이 극에 도달한 상태 밑줄. 한의 정서 밑줄. 이거를 통해 느껴지는 미의식이다. 자, 초혼 볼까요? 초혼이 뭡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초혼은 뭐죠? 죽은 귀신을 부르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뭐가 됐습니까? 지금 누군가와 이별한 상태입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렀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뭐가 돼버렸습니까? 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왜요? 돌아오자니까 한이 맺혀서 돌이 된 겁니다. 이런 걸 무슨 모티프? 만구성 모티프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맺혀서 그 자리에서 뭐가 돼버린 거? 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됐죠? 자, 시문의 그날이 오면 한번 볼까요? 그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날이 오면 그럼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안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 있다라면 그날은 긍정이겠죠. 그날이 오면 여러분 삼각산이 어디예요? 봉우리가 3개인데 북한산이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이잖아요. 뭐 있어요? 인수봉이라고 들어봤죠?
만경대, 인수봉, 백운대 이게 삼각산입니다. 북한산. 자,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그날이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삼각산이 일어나서 막 춤추는 거예요. 또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라면 그럼 그날이 반드시 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 이게 비장미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시 봐봐요. 나는 밤하늘을 나르는 까마귀가 같이 종로 인경의 머리를 들이받아 나 참 뭐 하겠다. 그날을 위해서 난 뭐 할 수 있다. 죽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날이 오면 내가 두개골이 터지어도 좋다 이거예요. 내 두개골을 깨고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장미입니다. 자기 죽는 거예요.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이거잖아요. 지금 자기 죽겠다는 얘기예요. 죽어서라도 뭘 하겠다. 아까 얘기했지만 장동건이 죽어서라도 동생을 위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죽었으니까 슬픈 거잖아요. 그냥 깨졌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비장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설화 이야기예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가 이 길을 이 얘기 쓱쓱쓱 지나가는데 뭐합니까? 갑자기 구랭이가 이렇게 이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대가리에 후레 쳐버리죠. 그러니까 후레가 죽었어요. 그래서 쫄래 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그 전설의 고향을 보면 산속에 집이 꼭 하나가 있어요. 근데 희한할 정도로 이쁜 여자가 거기 혼자 살아. 근데 그게 좀 과부야. 얼마 전에 남편이 꼭 죽어. 역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비 칼갈지까지는 아는데 선비가 이렇게 하면서 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누추하지만 아낙네가 혼자 사는 집이라 옆방에 주무셔요 하고 옆방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답답해서 눈 떠보니까 구렁이가 뭐 했습니까? 싹 몸을 가면서 이러죠. 와 누구야 하니까 아침에 네가 죽인 놈이 내 남편이야. 너도 죽어야 돼. 막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내가 새벽까지 너를 죽여야 돼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띵 소리 나죠. 그러니까 구렁이가 아니 벌써 아침이라니 아깝다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냥 깜깜한 밤이야. 뭔 일이야 하고 아침에 터벅터벅 그쪽으로 가보니까 까치 어머니가 죽어있죠. 왜? 새끼 구해준 보답으로 머리를 인경을 받고 죽어버린. 이게 피장미잖아요. 이게 피장미. 죽어서라도 이거예요. 자, 기뻐서 죽사오매 무슨 한이 남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골개미입니다. 여러분 풍자와 해악이라고 어디 갔지? 풍자와 해악이라고 썼는데 풍자와 해악, 골개미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유발하는 겁니까? 웃음을 유발하는 게 골개입니다. 그런데 풍자와 해악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둘 다 웃음이지만 해악은 그냥 웃긴 거고 풍자는 어떤 개의 집단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웃기는 게 풍자입니다. 보세요. 친구랑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꼭 하고 넘어졌어요.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럼 웃어요 안 웃어요? 웃죠. 이건 해악일까요 풍자일까요? 해악입니다. 근데 남자는 풍자를 해요. 이때 멍청이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해악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을 만화 이상하게 그려놓고 웃기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채만식의 치숙입니다. 나도 죄선말을 싹 걷어치우고 국어 동그라미 칠 거예요. 보세요. 조선말을 걷어치우고 국어만 배우겠다는 얘기죠. 쓰겠다는 얘기죠. 이때 국어는 뭡니까? 일본말입니다. 쓰고요. 괄호 칠까요? 이렇게 다 생활 법식부터도 내지인이 누굽니까? 1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일제강점기 시대 드라마들 보면 내지인 이러고 반도인 이러잖아요. 내지는 일본인, 반도, 한국 또는 중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괄호 여기 보세요. 나는 쪽발이가 좋아요. 쪽발이 만세! 막 이러고 있어요. 쪽발이 화이팅! 막 이러고 있어요. 어때요? 웃잖아. 웃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학은 이런 액션이 없어서 그리니까 안 웃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연극이나 드라마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웃잖아 이렇게. 근데 그 웃음은 뭔데? 쟤 이상한 놈이야 라고 욕하면서 웃는 거니까 풍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풍자입니까? 나라는 인물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사람이 뭘 버리고 조선의 걸 버리고 일본을 따라가겠다는 게 말이 돼? 욕먹어야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더 보시면 내 이상이며 계획은 이래도 20만 원짜리 큰 부자가 바로 내다배고 그리로 난 길이 환하게 트이고 해서 나는 시방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데 글씨 그 미천 살기 힘든 놈들이 세상 망쳐버릴 사회주의 동그라미 치고 하려더니 내가 소름 끼칠 게 아니냐고. 그럼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죠. 왜? 내가 원하는 건 일본 세상인데 그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니까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쪽이죠. 지식인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네 가지가 끝났고요. 자, 문학작품 감상의 이해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문학을 우리가 나눌 때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보세요. 21쪽입니다. 문학작품 이해와 감상입니다. 작품이 하나가 있죠. 작품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작품을 쓴 사람이 있겠죠. 그게 누구죠? 작가가 되는 거죠. 작가가 작품을 썼으면 읽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누구죠? 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품에는 무엇이 있어요? 시대, 현실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작가는 작품 속에 자기 생각을 뭐합니까? 글로 표현하는 거죠. 자기 글로 난 이렇다라고 글을 쓴 거를 무슨 논이라 그런다 그래서 표현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표현론은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작가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독자는 이거를 읽고 뭘 얻어내요? 감동, 교훈, 깨달음, 지식 같은 걸 얻어내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뭔가를 얻어내는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효용론은 무엇과 관련된 것? 독자와 관련된 것. 그러면 시대와 현실이라는 건 작품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여기 보면 최만식의 치숙 보면 내지인 사회주의라는 게 나온 건 어느 시대였습니까? 일제강점기였겠죠. 그러니까 시대 현실이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반영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의 거는 작품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적? 외제적 접근 방법이라 그래요. 되셨죠? 그러면 작품 안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시를 보면 여기 누가 있습니까? 화자가 있을 수 있고 여기는요. 듣는 사람은 청자가 있겠죠. 그 시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어조, 운율,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주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소설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서술자, 인물,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문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작품이라는 하나만 봐야 되는 거죠. 다른 거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바른 문학 방법은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모두를 보는 무슨 관점을 봐야 된다? 종합주의적 관점을 봐야 된다. 이거를 합친 게 종합주의적 관점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내재적 접근 방법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요 하나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작품 하나만 보는 거. 절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거. 또는 넓게 보면 뭐 하나씩만 보는데 그냥 저렇게 보셔도 돼요. 자, 외제적 관점, 내재적 관점, 종합주의적 관점 다 설명한 겁니다. 지금 21쪽이 나와 있는 것.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도 한 번쯤은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채만식의 치숙을 읽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무슨 관점입니까? 외제적 관점이죠. 그 중에서도 뭡니까? 효용론과 관련된 거죠. 됐습니다. 자, 문학감상의 실제입니다. 이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내재적 관점에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학관점의 실제 박목월의 이별가. 자, 이별가라는 제목을 보니까 일단은 여기에 화자는 뭐한 사람일까요? 이별을 한 상황입니다.
자, 뭐라카노 동그라미 치시고요. 저평간기슭에서 니 뭐라카노 바람이 불려 세모 돌리시고요.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로 바람에 날려서 세모 치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이승과 저승이니까 누군가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별은 누구랑 이별했는지 모르지만 이별 상황이 뭡니까? 사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죽었으니까. 뭐라카노 동그라미. 썩어 동화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인연은 갈발치를 건너는 바람. 뭐라카노 다시 동그라미. 뭐라카노 니 흰 옷자락이 밑줄 치시고요. 흰 옷자락의 상징성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합니까? 지금 이별하는데 누군가 죽었죠. 죽으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어요? 흰 옷. 그러니까 이건 뭐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니 흰 옷자락이면 그러면 니라는 사람은 뭐 한 겁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오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그러면 인연은 이제 끝나서 이승과 저승으로 나눠지고 화자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이승에 있고 너라는 사람은 저승에 있다. 그럼 네 명만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러면 이럴 수 있죠. 뭐 한 겁니까? 이거 독백일까요? 대화일까요? 독백이죠. 죽은 사람이니까. 뭐라카노 저평간기슭에서 네 음성은 바람에 날려서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그럼 내면적인 것만 본다라면 여러분들 같은 단어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걸 특정 어휘가 반복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내면적인 면만 본다라면 첫 번째는 특정 어휘가 반복되고 있다.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특정 어휘면서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뭐라카노 이런 거. 그래서 뭘 드러낸다? 현장감을 드러낸다. 여러분 보세요. 특정 어휘 반복이니까 단어도 있지만 뭐도 있었습니까? 분명히 뭐도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어미 불려서 또는 뭐 불려서 날려서 이런 것들. 세 번째는 뭘 많이 생략했어? 서술어 생략이 많다. 자, 수업 끝냅시다. 시간이 되면 서술어 생략되니까 강조 용법이 되잖아. 갑자기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벌써 끝내? 그러니까 뭐의 용법? 이걸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뭘 강조했을까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날려서 헤어져서, 날려서 안 보여서. 그래서 뭐가 된다? 슬픔이라는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작품 안에서만 보는 겁니다. 작가 이야기 필요 없죠. 시대가 뭔지 필요 없죠. 맞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다. 이 사람 여기에 글이 의미하는 게 뭔가만 보는 게 내면적 접근 방법입니다. 됐죠? 그 외제적 접근 방법 보면 이게 작가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 이게 동생이 죽은 겁니다. 남동생이 죽어서 지금 뭐 하면서 이별을 맺으니까 남동생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하여튼 누군가가 죽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슬퍼하는 거죠. 작가의 슬픔. 누군가와 죽은 사람과의 이별을 하는 것. 됐죠? 뭐 시대 같은 건 뭐 알 수가 없고요. 내용 자체도. 23쪽이 소설의 감상의 실지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설은 좀 자세히 할게요. 자, 이제 24쪽으로 넘어오셔서 뭘 한다? 수사법과 문체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수사법과 문체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시의 뭐? 내재적 접근 방법에 해당하는 거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작품을 보면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만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것도 끊지 말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까요? 이것도? 그게 낫겠네. 그러면 잠깐만 또 쉬었다가 수사법과 문체 이어갑시다.